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지금 법사위원이신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활약상 잘 봤습니다. 예, 그게 열심히 아니라 나가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가장 핵심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진짜 코를 끄집어낸 사람 예, 이건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일단 거기 검사 출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가장 선배시대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 박균택 의원이나 예. 이성윤 의원이나 다 뭐 검사장 출신들이잖아요. 고검장 출신 막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선배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을 좀 빨리 합격했습니다. 재학 중에 그래가지고 기수는 제일 빠르고요. 이제 저는 검사장 승진을 못했고 예. 두 분은 검사장, 두 분 다 고검장급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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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선배님하고 불러요? 아니면은 궁금해. 국회에서 만나면 서로 양존하죠. 예. 전대를 예. 나이는 더 어리니까. 예. 윤석열보다 선배시잖아요. 선배죠. 검사 동일체념에 기수 중요하잖아요. 반말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배가 낮은 후배한테는 존대를 하고요. 학교 선배도 되니까 어떤 경우는. 예, 양존합니다. 양존. 예. 예. 그 19기이고 여성률이 3기. 23기. 예. 예. 맞습니다. 자, 어쨌건 좀 최혜병 순직과 수사 개입 사건 입법청문회 뭐냐? 최혜병이 순직한 내용도 다뤄야 되고 예. 여기에 수사 개입한 상황도 다뤄야 되고 예. 그 내용은 두 가지가 크게 열개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은 입법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건태 의원이 직접 입법청문회를 해보셨으니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흔히 보기는 어려운 거였는데 예. 이번 22대에서는 저희 민주당 특히 이제 법사위 특히 정청래 위원장께서 입법청문회라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국회법에 있는데 이걸 이제 이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드리는 건데요. 그 청문회 소감은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요. 유재은 법무관련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 관여자들 또 국방부의 관여자 장관들을 비롯한 관여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매우 강력하게 입증된 그런 이제 청문회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장군들이 장병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자기들의 어깨 위에 있는 별만 중요시하고 또 별 하나 더 달기 위해서 그 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무책임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염치가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육사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준인가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 모 의원께서 당신이 인간임을 입증해봐라. 예. 사람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정권을 지키기 현안돼 있고 거기에 나온 증인들 상당수는 자기를 또 지켜야 되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중간한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성과가 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번 청문회에 저 코어는 두 개 있다고 봐요. 유재은의 발언하고 임기훈의 발언이 두 개가 나온 건데 여기 맹활약하는 이건태 의원 동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유재인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다. 예. 시킨 대로만 했다를 말하려고 보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했음을 그냥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 법률가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국민 정서적으로는 이거 대통령이 시킨 건 맞네라고 인식해도 돼요. 확정된 사실이 해도 되는데 윤석열이 임기훈이나 이시훈 등한테 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황이라고밖에 설명 못하는 게 더 웃겨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직은 겉에 드러난 확증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여한 지시한 정황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지시한 게 완전히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록 회수 건은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대통령실이 작업을 다 한 상태에서 유재은 국방비서관에게 가져와라 지시를 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경로로 시작됐던 이 사건이 박정훈 대령도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해요. 경로가 불은 사실은 국기문란 사건인데 경로를 넘어서 개입을 넘어서 네. 주도를 했다라고 확실하게 입증된 청문회였다. 그렇습니다. 주도한 게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12시 7분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첫 번째 전화를 하고요. 그 직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훈 공직비서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 전화 직후에 공직비서관실에 박모 경찰관이 국가수사본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이시훈 공직비서관 사이에 2번 정도 통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요. 이때 용산에 오다가 경북경찰청에 전달이 된 겁니다.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라 라는 지시가 오다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2번째 통화가 있었고 임기훈이 유재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재은이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재은 말은 그 전화를 받을 때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 그 전화를 받아라. 전화를 받았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길래 부재중 전화가 찍혔길래 이게 경북경찰청 전화구나 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예. 통화를 해서 기록을 가져가겠다라고 알렸고 그 통화를 할 때 국방부 검찰단장이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무관리관 당신이 검찰단장한테 가져오라고 지시를 한 거냐 그랬더니 둘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관계는 아니고 그때 마침 검찰단장이 옆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이 검찰단에 지시를 해서 기록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지시는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져오는 실행만 국방부에서 한 거죠. 이게 이제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의해서 증언에 의해서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청문회 전에도 보도에 보면은 유재현이 이시은한테 전화 받은 걸 넘어가지고 10여 차례 님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사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의 맥락 중에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최혜병을 왜 순직했는가는 별도로 경북청에 갔던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거, 좋은 말로 회수고 강탈, 탈취 해오는 이 과정들이 다 불법적인 것들인데 그들도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온갖 것들, 국수본까지 동원된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갖고 와서 뭐 우리가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전산으로는 이미 거기에 접수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제 국방부 측은 그게
박정훈 단장이 지시를 어긴 항명을 해서 접수한 거기 때문에 항명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가져왔다 이런 논리로 세우더라고요. 항명의 증거물이. 근데 그것은 어쩌면 뭐 어린 아이 같은 법리 주장이고 그냥 변명이죠. 그것은 서류가 딱 접수가 끝난 거고 그때부터는 경북경찰청은 수사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탈취해 옴으로써 수사 의무를 방해 내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의 직무유기 상황을 교사하고 경북경찰청이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행위는 또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렇죠. 시킨 것은 직권남용. 그래서 제가 이시훈 공직비서관한테 자 당신이 임기훈으로부터 전화 받은 직후에 공직비서관실의 경찰이 국수본에 전화를 했다. 그럼 결국 이제 공직비서관실이 국수본에 지시를 한 셈인데 공직비서관실이 국수본에 지시할 지휘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시원 공직비서관은 진술 거부권에 해당했어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불법이었음을 사실은 네. 자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수본한테 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가져오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으면 직권남용이죠.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짧은 동영상인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지금. 네.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조 답변하셔야죠. 따라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수 관련 거고 이렇게 들렸는데 어쨌든 간에 회수를 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증언과 신범철 전 차관의 증언 제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두 개 딱 합쳐져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비서관과 이시윤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작업을 했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오히려 증인들이 증언 거부하거나 거짓말한 것이 특검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이제 엄청 나는 상황이 됐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막 연기가 막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누가 뗐느냐? 이제 국민들이 이 연기를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증인 채택해는 주범인데 네.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지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 법사위원들 공동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시원, 임기훈의 핸드폰을 공수처는 압수수색하라라고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이런 조치를 아직 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용기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공수처가 우리 법사위 관할이니까 강력하게 이제 촉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압수수색한 거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부터 사용했다는 그 문제의 핸드폰 전화번호에 통화래요. 그건 공수처가 반드시 입수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저 통신사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사를 통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청구를 해야 돼요. 검사가. 근데 사실 저쪽에서는 통화 내역이 나와도 통화 녹취가 없는 이상 저쪽에서는 어차피 증거라고 서로 인정 안 할 테니 전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취합해도 윤석열의 불법성은 입증되는 상황 아니에요? 입증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내놨던 증거하고 비교해 보면 맞죠. 이 정도면 아마 이 정도면 입장이 바뀌었으면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뭐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이번에 쌍방울 관련해 갖고 김성태하고 안부수하고 둘이 말을 맞추면은 이화영이 거짓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좀 신범철 전 차관의 저 증언 회수와 관련된 거다. 내가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회수와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증언이 언제 시점이냐면 아까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에 통화를 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검찰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장이 기록 가져오라 지시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는 뭐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범철 증인이 그건 회수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 이종섭이 해외 나와 있을 때 차관이 그 역할을 대행한 그렇죠. 그런 느낌인 예, 거죠. 예. 야, 청문회를 한 12시간 넘게 해보니 이 사건의 포인트가 뭐예요? 법사위원으로서 느끼는. 제가 이제 그 청문회 첫 질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그냥 용산이 그냥 온통 거기에 그냥 흔들려 버린 그런 용산 게이트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그게 맞고요. 대통령이 왜 임성근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대통령 및 용산이 불법으로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한 수사 외압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있었다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정권의 운명을 걸 정도로 그런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 사건의 포인트죠. 그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날 나와서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행했던 행위들은 김건희하고 연결 고리를 말하지 않고는 사실 이유가 좀 납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해병대 사단장 한 명 구하려고 저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움직인 느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점검해봐야겠는데 특검을 반드시 해서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나 무리한 짓을 했는지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 확인 수사를 해봐야죠.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과 골프 친구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 박균태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로비가 있다면 여러 가지 루트를 이렇게 가능성을 한 3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골프 친구라는 그 이종호 거기가 이제 그 최혜병 사망 직후인가 출소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 이것도 이제 임성근 이사장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뭐 골프 친 적도 없고 뭐 전혀 연락한 적도 없다. 그냥 그 사람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둘이 골프 친 장면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렇죠. 스모킹 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제보를 받으셔야죠. 예. 이종호하고 임성근이 예. 만나는 장면 하나라도 잡으면 예. 근데 일단은 이번 청문회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죠. 중요한 증인들은 증언 선서 거부를 하고 또 증언 선서 해놓고는 거짓말을 하고 이거 사실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증인 선서는 그냥 약 요식행위에 가까운 느낌. 증언 선서를 안 했다 그래서 거짓말의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국회 증언감정법에 본인이 형사초출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는 본인이 처벌을 당할 우려가 없는 영역까지도 선서를 하지 않거나 증언을 안 했으면 이거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고발을 적극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사적 사건이나 이럴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걸 물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상당 부분은 긍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요 느낌도 있었고 어쨌건 그 재판에서는 이제 이른바 외통수로 몰린 상황에서 대답을 안 하면 그건 시인으로 네. 판단하죠. 딱 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특검 청문회를 할 때 그들이 입을 시원하게 열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입을 열 거야라고 청문회를 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열개로 봤을 때 유재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말들 몇 개만 모으면 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구나가 입증된 청문회였잖아요. 예. 예. 야 어쨌건 지금 결국 거짓말 증언 거부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청문회 전에는 특검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저 국힘당과 정부의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 특검은 지금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한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했는데 이번 청문회를 딱 열어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명백히 특검할 수밖에 없네.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확실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뭐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지금 다 불신하고 있으므로 당장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련자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술 먹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랑 통화 좀 했다고 요거를 진술로 인정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체계 속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에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한 웬만한 사건들은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확인됐으므로 사실 그날 바로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거 답답한 느낌이 없이 바로 통과 이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2대 법사위에서 첫 번째 최대 현안은 이 최혜병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제 소위원회도 2번이나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킨 이 법이 본회의를 빨리 통과해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이제 좀 달라졌다고 봐요.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이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에 국힘당도 이걸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 8명만 지금 더 합세하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도 지금 당대표 출마하면서 최혜병 특검법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동훈이 왜 저렇게 나오냐면 청문회를 보고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판단을 맞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은 입법 청문회를 보고 난 뒤에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청문회가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으니까 밖에 있어서는 방어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부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 진영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효능감 느꼈다고는 하는데 부담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뭐 비하인드 몇 개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노력을 해서 이제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얻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의사일치를 봤는데
첫째 이제 박종훈 단장 같은 경우는 공문이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박종훈 단장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알려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종훈 단장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가급적 많이 알려지도록 박종훈 단장한테 진술 기회를 많이 주자 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합의 사항이었죠. 일단은 박정훈 대령한테 본인이 자기 입장 이야기할 수 있게 10분 넘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예, 먼저 10분 넘게 시간을 줬고 대신에 저쪽 이종섭 장관한테도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췄고 어쨌든 박종훈 단장이 그 10분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박종훈 단장한테 자꾸 질문을 함으로써 박종훈 단장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필요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변호인이 세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 똑똑하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이 사건을 변론하는지 저는 뭐 같은 변호사로서 아주 좀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진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보장하자 네, 맞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임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종섭 증인이나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막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의 장을 법사위가 마련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선서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마구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결국 자기 변명의 장밖에 안 되니까 그건 차단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중간중간에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이럴 때 작전 타임 짜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되면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 모여서 밥 먹으면 작전 타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1단으로 나온 게 우리 김영민 의원님의 법사위원장님한테 왜 그 임성근 사단장한테 뭐 1분간 발언 기회를 주느냐 선서도 안 했는데라고 이제 의사진행 발언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팀플레이. 팀플레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다가 의원 간의 팀플레이를 하자. 그래서 A 의원이 묻다가 미처 못 물은 뒤따른 B 의원이 물어주고 뭐 그런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게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스타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느끼는 청문회에서 효능감은 진짜 한 몇십 년 만인 것 같은 느낌. 이번에 느꼈던 거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없다 보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위 어그로를 끄는 거를 안 볼 수 있었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만약 국힘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계속 방해했겠죠. 소리 지르고 막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시간 끌고 그럼 우리 시간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국힘당의 원내 지부가 안 들어오기로 한 방침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 거죠. 근데 그 청문회를 봤더니 하나같이 잘하거든요. 청문위원들이. 안 되겠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게 된 게 용산과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감이 있었죠. 들어가서 이거라도 막아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거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되는 상황으로 됐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또 시청률 높은 것도 처음 봅니다. 전체 뭐 웬만한 방송사나 유튜브에 다 중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의원한테 듣기로는 이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낸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제 일선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와 실방 숫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라이브 보느라고 청문회 라이브 보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KBS 등을 장악해서 KBS는 아예 방송을 라이브를 안 했잖아요. 생방송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채널들이 이걸 중계하는 걸 보면서 야 정치적 관심이 이렇게 높은 사건이었구나. 근데 거기에 선발되어 있는 몇몇 안 되는 선수들인 거잖아요. 네. 청문위원들이 그 진짜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 내가 잘못 질문했다가 욕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 청문회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게 명확한데 내가 준비 부실로 내가 또 버벅거리고 그러면 이거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고 준비도 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도 끝나고 나서 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국민들의 평가가 괜찮은 걸로 보인다. 뭐 그러면서 위원들을 격려하시더라고요. 신경 쓰는구나 그런 거. 신경 쓰죠. 정청래 네. 최고가 이따가 9시에 이제 본인 정기 방송에 나오시니까요. 네. 다른 면에서 물어보겠지만 네. 그러면 청문회가 결정되고 나서 날밤도 많이 새셨겠네요. 보니까 뭐 와이꼴로 딱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저 보좌진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마치 국정감사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제보 같은 것도 살짝은 들어오지 않나요? 결정적 제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결정적 제보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상황에 계속 준비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시원이 나온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딱 갔더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게 고발이 안 나오면 고발이 되니까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들은 사실상 웬만한 사람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다 맞죠. 나왔다고. 예, 맞습니다. 나왔을 때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언론상에서는 이제 나가겠다고 이종섭이 임성근이 막 나가겠다고 이제 보도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질문을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화한 관계만 해도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럼 이 복잡한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이걸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가지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사실은 유재현한테 나온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제 사건의 발생, 그다음에 외압 두 가지잖아요. 이제 사건 발생 책임은 저는 명확하다고 봤어요. 뭐 임성근 일사단장이 뭐 이런 저런 변명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해본 검사로서는 그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그게 통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들이 원하는 궁금증은 도대체 왜 그리고 대통령이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2일 날 기록 회수하는 당일 그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3번의 통화가 있었던 그날 저는 요게 포인트라고 보고 요 포인트에 집중해서 질문을 준비했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통한 것 같습니다. 사건은 7월 19일에 일어났고요. 7월 19일. 예. 7월 19일에 일어났는데 윤석열이 이 사건을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합니다. 예. 근데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임성근 등 소위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들어 있어가지고 7월 31일 날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고 알려진 날이에요. 경로까지 했는데 계속 진행되는 방향이 똑같아지니까 드디어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8월 2일 날 전화를 한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 2일 날 기록 해소하는 날 이제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3번이나 전화를 했던 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게 확인된 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7월 31일입니다. 그날 경로가 있었고 800번 02-800번 뭐 7070이 가는 전화로 누군가가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두 꼭지만 물어봤거든요. 8월 2일 날 이 꼭지하고 7월 30일 날 이 꼭지하고. 그래서 이 02800 전화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했더니 밝힐 수 없대요. 그 밝힐 수 없으면 뻔한 거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암시를 줬다고 암시 내지는 시인을 묵시적 시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인터뷰 브리핑 취소하라. 그다음에 기록 이첩 중단하라. 그리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임성근 1사단장을 온대 복귀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11시경에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1사단장을 직위 배제하고 분립파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사단에서 빼내가지고 해병대 사령부에 배치하는 그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불과 2-3시간 후에 임성근 1사단이 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조치가 취해져요. 그러면 그 800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이 내린 지시에는 이첩 중단하라, 브리핑 취소하라, 그 임성근 온상 복귀하라. 이 3가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때 1시 반에 참모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재용 국방관리관 등등 모여가지고 이른바 장관의 10개 항의 지시사항이 만들어져요. 거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유재용 법무관리관이 조언도 했지만 어쨌든 장관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제 본인이 승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얘기하나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첫 번째가 법무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법무관리관이 책임적으로 실무적으로 종결하는 거고 마지막 10번째 꼭지가 법무관리관이 통화해라. 그래서 회수하라 이런 취지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혐의 사실을 네, 특정. 맞죠.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8월 9일 휴가 날짜가 8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이 8월 8일 휴가에 복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휴가 날짜를 염두에 둔 날짜예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요 지시사항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 염두에 듣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임성근 1사단장의 형식적 휴가 처리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거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사실 클럭엔 다 나왔어요. 네. 수사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만 남은 건데 공수처로는 힘들다. 아마 조만간 경북청의 수사 결과도 나올걸요. 그것들도 아마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배제된 채 형식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종섭이는 계속해서 임성근이 뭐길래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임성근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계속 챙겼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공급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 그 상황 연결이 돼 있고. 근데 궁금한 게요. 이번에 신스틸러 중에 한 명이 난 임기훈이었다고 보거든요. 임기훈. 예. 지금 저 국방대학장으로 가 예, 있는 예. 당시 국방비서관. 예. 그 임기훈이 뭔가 그 말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세게 받았었거든요.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세기는 받지 않고 임기훈과 이시호는 똑같이 모르쇠 작전으로 임기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시호는 나는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진술 거부하겠다. 이렇게 좀 일관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눈빛에서 읽어지는 거 있잖아요. 눈빛에서 그러니까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전후의 상황들이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느낌이 예.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예. 키잖아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키죠. 이시훈과 임기훈이 예. 두 개 예. 키잖아요. 오히려 유재현은 느낌상으로 나는 살아야겠어. 예.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거기에 이건태원한테 딱 걸려든 거지. 예. 나 진짜. 그럼 옛날에 했던 거짓말들이 다 들통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 윤석열이 뭐 저 처음에 이종섭하고 통화했던 것은 무슨 뭐 방산 수출 뭐 때문에 통화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이전에도 재해병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저는 굳히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 그다음에 이런 증언은 실제 객관적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면요. 지금 뭐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또는 이시원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변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기각되고 구속되죠. 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변명하는 것은 아예 신빙성이 없다고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만 도입되면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면 상선을 대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볼 수 그럼 이번에 말미에 통과된 특검법, 법사위 통과된 특검법의 키가 뭐예요? 대략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접 외압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난 재밌는 게 아까도 그 이야기 드렸지만 이미 윤석열의 직접 개입은 사실 입증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보다 풍부하게 입증해야죠. 보다 풍부하게. 풍부하게. 예. 자백을 받아낼 수도 없는 건데. 아니 그런데 특검이 시작되면 지금 용산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그 통화 내역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안보실에 수보회 수석부서관 회의를 했잖아요. 그 관여자들, 그 참석자들 다 조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청문회랑은 다른 강제권이 있는 거죠.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실제로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분다. 예. 그게 특검의 효용성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뭐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뭐 소리를 크게 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워낙 소리 같은 거 안 치시는 분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조금만 어쩌면 이제 요즘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좀.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런 장면이 있어서 전현희 의원님이 그 영상물을 하나 틀었는데 이제 맞아요. 기록의 회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단의 수사관과 경북경찰청의 수사관이 통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국방부 이제 수사단은 해병대 출신이고 저쪽도 해병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 해병대 수사관이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 수사단의 이제 해병 후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당신이 해병대인 줄 알고 있다. 우리 선배님 줄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호소하면서 울분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본인이 감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본인도 울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급자들은 맞죠. 그러니까 이 하급자들은 정의감이 살아 있고 인간으로서 정이 살아 있고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동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그 장교들도 영관급 장교까지는 우리 박정훈 단장도 영관급 대령이잖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그 포7 대대장 이용민 중령 여기도 다 인정하잖아요. 이용민 단장은 나 때문에 최혜병이 사망한 걸 저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 인정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본인의 책임도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인지상정인데 그 인지상정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죽은 최혜병에 대해서 지극한 동정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민 중령 같은 대대장 같은 경우는 실제 최혜병이 사망한 그 시각에는 그 장소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용민은 부인할 거예요. 나 그 자리에 없었다. 나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사전에 상부에 이렇게 물이 많이 지금 찾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포 11대대장이 선임 대대장인데 아마 그때 포병 여단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포 11대대장이 선임 대대장으로서 일종의 여단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포 7대대장이 여단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포 11대대장한테 보고를 해서 7여단장한테 보고해라. 이건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보고 와서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위증을 뭐 선서 안 했으니까 위증죄 안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위증을 한 게 사고가 난 날 아침 7시 반에 이제 그 정훈 장교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무릎까지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모가 됐구나. 맞죠. 라고 문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참히 깨졌죠. 청문회에서. 네, 네. 그 사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봤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그냥 입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봤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포칠 대대장이 상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물이 차 있는 상황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네 카트가 공개가 됐는데 근데 그 일사단장이 그 현장을 두 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그렇게 방방하게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보고도 이 작전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래서 임성근 일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은 피할 수가 피할 없습니다.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다고 하고 네. 실제로 그날 최수근 일병만 떠내려간 게 아니라더만요. 한 5명 정도가. 에이, 그러니까 이게 대민지원 나왔다가 갑자기 수색작전에 투입됐는데 안전장구 하나도 없이 그 사실상 지시한 모든 정황은 임성근한테 있는데 이용민 대령한테 우리 대대장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국회 내에서도 정말 자기가 살려고 뭐 그런 짓들은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그 장군을 믿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겠어요. 그게 임성근만 그래요? 윤석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란 자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임성근의 저는 한 수백 배는 더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그 장군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장군들 때문에 임진왜란도 당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까지 들었습니다. 윤석열이를 보고 있으면은 6.25 때 국민들 버리고 도망가면 이승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명예도 없고 장군으로서 장병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도 없고 오로지 별 하나 더 달려고 자기가 단 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문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윤석열이 처음에 해병대가 수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해병대 전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었다는 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해병대가 안 움직여 주잖아요. 이종섭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래도 안 움직여 주니까 해병대 전체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냐, 대통령에 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방첩사 옛날 기무사하고 국정원까지 움직여서 동향 파악을 했다. 근데 이제 청문회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네. 방첩사에서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방첩사에서 아주 깊숙이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박정훈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첩사 자료를 열어보면 이게 다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방첩사에서 접근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정훈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계환 사령관이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관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고 이틀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을 중단하라는 장관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틀 동안 자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훈 네가 맞는데 네가 옳은데 장관의 이 지시를 내려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틀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단장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하지 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뭐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항명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맞죠. 결심을 못하니까 제가 8월 2일 날 10시 반에 가서 사령관님 이제 그만 고민하십시오. 제 책임으로 이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초반에 나온 보도들은요. 김기환이가 박정훈 대령하고 우리는 진실되게 했으니까 됐어.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박정훈 대령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뭐 저쪽에서는 악마화도 좀 시키던데 정말 진실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청문회에서 꼭지를 따주신 우리 꼭지를 땄다. 대통령실이 뭐 개입 정도가 아니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받아낸 우리 최대의 공신 우리 이건태 의원. 참 요즘 국회의원 생활 지금 시작해가지고 준비도 거의 안 됐을 텐데 일단 큰 건부터 지금 처리하고 보는 상황이네요. 정말 저를 뽑아주시고 또 법사에 배치해 주셔서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의 열정을 쏟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부천시병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하셔야죠. 네. 자, 청문회가 국회의원 생활에 아주 극히 일부일 테니까요. 네. 자, 이건태 의원, 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예. 나오셔갖고 이제 이 지지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